DMZ 평화생명동산이 마련한 하정관과 함께하는 노동인권 강좌 3강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른 나라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직책이 대사관의 부대사입니다. 상당 고위직 공무원인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프랑스에서는 고위직 공무원도 노동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피터 존슨, 이분은 핀란드 교장협회 회장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핀란드는 교원노조와 교장협회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유럽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교사노조에 가입합니다. 노동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교장이 자기를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교사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성한 교직이 노동자인가? 이런 생각으로 교사노조 활동 열심히 하는 동료 교사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다른 나라엔 교장 노동조합도 있거든요. 어느 사회가 선진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한국에서 계속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면 얼마나 미개한 나라처럼 보이겠어요. 화가 노동조합입니다. 음악가 노동조합입니다. 영화배우 노동조합입니다. 동남아 국가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댄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한국에 수우파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댄서 중에 노조에 가입하신 분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양주시에서 예술단원을 전원해고한 적이 있었어요. 관현악단, 합창단, 시립 예술단이 있었는데 중요한 이유는 노동조합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산 배정하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노조나 결성한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노조까지 설립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까지 이런 단어 아무데나 잘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노조까지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산 지원을 해야 되겠냐고 그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체했다가 한참 또 열심히 싸워서 나중에 결국 복구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게 한국 사회 정서 용납이 안 된 겁니다. 한국 사회 거의 노조 포비아 현상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다른 나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죠. 경찰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집회도 합니다. 이렇게 경찰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니 경찰까지 노조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 뭐 그런 걱정하겠지만 사실 훨씬 더 잘 잡죠.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일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경찰로 또 들어오죠. 프랑스 경찰 노조가 2015년 12월 파리 시내에서 집회하는 모습인데 유럽에서만 이런 활동을 할까요? 미국에서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신기하고 이상한 모습인 거거든요. 이 사진은 캐나다 경찰 노조가 정부의 항의의 표시로 유니폼 바지만 우스꽝스럽게 입고 근무하기 단체 행동할 때 모습입니다. 소방관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집회할 때 같이 참석합니다. 소방관 노조가. 제가 이 나라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밀림 속에서 이렇게 뻘거벗고 살아가는 작은 나라에도 소방관 노조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후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유엔 산하기구지만 가입 국가 수가 유엔보다 훨씬 더 많고 창설 연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세계 첫 번째 국제기구는 ILO다 이런 말도 하던데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소방 공무원 노동자 합법화하십시오. 아니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이 되려고 합니까? 이런 취지 권고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노조법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소방관 노조가 합법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소방관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오랫동안 해왔는가 그 얘기를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방관들이 혹시 불이익받을까 봐 합법화 된다는 입법이고 기사 보고 나서야 제가 칼럼에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칼럼 때문에 소방청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제가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죠. 사실 많은 노력 끝에 그 소방관 노조가 합법화된 겁니다.
지금 교사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2,000명의 교사가 해직당했고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3,0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고 550명 정도의 공무원이 파면해임을 당했는데 뭐 소방관 노조라고 쉬웠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프랑스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습니다. 판사 노조가 있다는 말은 곧 판사들 스스로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판사 노조가 설립되고 나서 프랑스의 판결이 상당히 공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사 인력이 대거 충원됐기 때문에 사건당 배당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이 사진은 어떤 판사님이 하루 재판해야 할 분량이라고 찍어서 올린 SNS에 올린 사진인데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한 20년쯤 맡고 있어서 판사님들 가끔 만나거든요. 그럼 한번 저는 요즘 진행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분이 농담처럼 그렇지 굉장히 젊은 판사님인데 아유 뭐 다 알면서 물어보십니까? 아유 판사 요즘 거의 뭐 삼지산업입니다. 사건이 워낙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신문에 어느 분이 변호사가 쓴 칼럼을 보니까 사건 기록을 꼼꼼히 다 체크하지 못한 채 쓰는 판결문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림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판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판사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합니까? 노동자의 언덕에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판사 노조가 설립되고 나서 판사 인력이 대거 충원되니까 사건당 배당 시간은 상당히 길어지고 판결은 공정해지는 거죠. 여기 보면요, 그 2강 노동교육 항목에서 본 프랑스 노동교육 교재잖아요. 고용주 노동조합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고용주 노동조합이 있어? 유럽에는 주유소나 편의점 등의 사장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대자본과 맞서는 대립구도 속에서는 공급과 판매 통제를 받는 사약자 을이기 때문이죠. 우리 뭐 그 유럽 어떤 우유 회사가 편의점에 갑질했던 걸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제품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먹지 않던데 그 갑질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노동조합들이 있고 파업할 때 개인 사업자 노조가 한쪽에 대우를 갖춰 나오기도 합니다. 택배 노조가 파업했을 때 같은 택배하는 분들에도 그 파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언론사가 이 사람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노조 못 만들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지냐고요? 이게 정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개인 사업자가 노조를 만들어요? 이건 담합일 뿐이거든요. 담합을 하게 놔두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요, 지금 대한민국.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가 노조를 못 만들게 합니까? 이게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습니다. 지금 산업구조 고도화가 우리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사회 전체 유익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가 너무 열악하니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야 한다. 이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 배달 노동자들이죠, 주로.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시장경제 사회인 미국에서도 기업이 노동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플랫폼 기업이 노동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그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원리로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인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또 철렁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 그럼 국방은 누가 지키나. 네. 군대 노동조합이 생기면 군납비리와 성추행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내 비리를 감시하고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하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 등이 군인 노조의 중요한 활동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인데 군인 노조가 말이 되나? 뭐 그런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린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 분단국이잖아.
그런데 사실 분단글속 군인 노조는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가 청렴하고 정의로워져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군인 노조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모병제 국가입니다. 군대가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되는 우리 이제 부사관 이상 장교들처럼.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징병제이면서 분단 상황일 때 군인 노조가 활동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독일입니다. 근데 군인 노조가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 군인 노조의 중요한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다시는 나치 같은 군대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독일이 모병제로 바뀐 뒤에 우익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입대를 해서 군대가 지금 상당히 우경화되고 있어서 당시 징병제를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닌 이런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정보기관 비밀연도 노조에 가입합니다. 이 007 같은 스파이가 소속된 영국 정보기관이 MI6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신분을 감춰하는 사람들이어서 노동조합에 익명으로 가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부담스러워야 할 그런 무슨 불순한 조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이 있으면 거기 노동조합도 있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작은 결론, 노동조합은 저학력, 저임금, 제조업, 노동자에게만 올린다는 생각은 한국에서는 벌써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한 직장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꿈의 직장이라는 IT 기업의 노동조합도 설립됐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스마일게이트, 넥슨 이런 회사들이죠. 네이버 노조 위원장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보다 더 좋다는 꿈의 직장 네이버 같은 회사에 왜 노조를 만들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아니 네이버도 사람이라는 곳입니다.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조합도 있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MZ세대 노조라고 해서 많이 생겼잖아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 있는 20, 30대 젊은 노동자들이 만든 또 석사, 박사, 연구직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 저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이런 움직임도 그런 변화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도 노동자라는 걸 깨닫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계속 결성하는 이런 변화가 사실 한 250년 동안 계속된 거거든요. 은행의 지점장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도. 그리고 얼마 전에 의사노동조합 설립됐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 세 번째 만들어진 의사노동조합이에요.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지금 이야기 맥락상 짐작하실 수 있죠.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차관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요. 차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차관을 볼 때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야 라고 본다는 거죠. 어느 사회가 선진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한국에서 계속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인 노동자냐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인 노동자 권리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쟁하고 있으면 얼마나 한국이 미개한 나라처럼 보이겠습니까? 노동운동을 존중하는 외국 기업도 한국 들어오면 노동자 탄압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까르푸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프랑스 회사입니다. 한국의 마트를 정착시킨 프랑스 자본인데 뭐 결국 철수했습니다. 노조가 설립됐어요. 근데 5년 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프랑스 회사인데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영들이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기업과 자본가를 비난하는 시민 정서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사 갈등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동자 쪽을 더 많이 비난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다른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기석 작가의 웹툰 송곳이 원작입니다. 6년 동안 준비했고 3년 9개월 동안 네이버 연재했던 10년 걸려 완성한 대작인데 사실 최기석 작가 작품 중에 송곳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이것도 뭐 넷플릭스 대박난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최기석 작가 원작
지옥이 그 원작이에요. 그 웹툰이. 송곳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구고신이라는 노동상담소장이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노동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 다 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습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작성까지. 프랑스는 고등학교 사회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라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들에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 노조 만드는 거예요. 경찰 조방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도 있어요. 군대 노조 있어봐. 군납비리, 성층, 의문사 이런 거 쉽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프랑스의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가 점장도 프랑스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소. 이런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드라마에는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잠깐 대사를 보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이게 동영상은 저작권 관련 때문에 함부로 또 업로드가 안 돼서요. 제가 스틸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다 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섭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제작까지. 프랑스는 고등학교 사회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라고.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도 있어요. 군대 노조 있어봐. 군납비리, 의문사, 성층 이런 거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복 입은 청년이 와 있다가 질문을 해요. 손 들고. 소장님 말씀대로면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물어보니까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여기선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소. 거의 만화와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나오니까 이제 언론에서 구고신 실제 모델이 하종강 교수다. 이런 보도가 몇 차례 나온 겁니다. 단행본 출판되면 작가 초청 북토크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홍대 앞에 있는 한 극장입니다. 변영주 감독이 사회자로 왔고 가운데가 최규석 작가고 제가 나가서 구고신 소장이 쫙 떠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연재가 다 끝나니까 한겨레 신문이 전면에 크게 보도도 해주고 저하고 최규석 작가입니다. 뭐 촬영장 방문도 하고 스태프들이 찍어준 사진인데 분장실 앞입니다. 구고신 둘이 서서 찍어야 된다고 세워놓고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렇지만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자가 솔직히 밝힙니다. 이 만화나 드라마는 대사 한마디가 거의 다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 이야기는 아니죠. 아까 그 교육할 때 손 들고 질문한 사람은 실제로 까르푸 부천 중동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했는데 과장이었어요, 직책이. 근데 프랑스인 점장이 오더니 전체 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서 하위 10%를 해고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이 과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민하다가 노동조합 결성하면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이랜드 노동조합 위원장도 맡았고 510일 동안 파업하기도 하는 그런 특이한 경력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에도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꺼낸 겁니다. 진행자가. 드라마 웹툰 송곳 중요의 실제 모델이라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명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 최규석 작가 6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 여러 사람 많은 이야기를 모은 건데 만화 구상을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했고 스토리 같이 짰고 그래서 그 단행본에 보시면 그 스토리 잡문에 그 하종강 제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제 얘기가 있을 뿐이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노동상담 소장할 때 실제 명함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금지입니다. 한참 해명을 해서 본론에 들어갔어요. 역사전을 그날은
한국 고대 역사부터 중요한 사건을 하나씩 다루는 역사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이제 세계사도 다루더라고요. 근데 혹시 2년쯤 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태 열사 5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전을 그날이 드디어 전태 사건을 다뤘습니다. 참 영광스럽게 제가 나가서 설명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날도 아나운서가 또 소개하면서 웹툰, 송곳, 국어신의 실제 모델이고요. 그래서 아유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한참 또 해명했습니다. 전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한마디만 하러 넘어갈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전태를 잘 모릅니다. 전태이 누구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아시죠. 분신한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전태일 열사는 분신 사건이 없었어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부해 볼수록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방송사 PD 중에서 맛집을 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PD가 있습니다. 평화시장 감자탕집을 취재하러 갔었대요. 근데 식당이 별로 크지도 않고 굉장히 규모도 작고 뭐 특별할 게 없는 식당이더랍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운영을 했을 뿐이지. 모녀 감자탕이라고 제가 이름이 기억나는데 사장님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평화시장이니까 전태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평화시장 바로 앞길에서 분신했잖아요. 이 PD가 사장님께 가볍게 물어본 겁니다. 무심코. 혹시 전태를 아세요? 사장님이 잘 알지 우리 진단골이었는걸 이렇게 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분신사건 하루 이틀 전인가도 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항상 전태일 열사는 견숙공들을 데리고 오면 본인은 먹지 않고 감자탕을 견숙공들만 사줬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시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평화시장 시다 출신 중에 나이 53살 돼서 성공회대 입학하신 분이 계셔요. 공부에 한이 맺히신 분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 대학원까지 이제 진학하셨는데 정치경제학 전공하셨어요. 석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던 교수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출판사 한번 알아보라고. 엄청난 논문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작가 비평 출판사 한겨레 출판 연락하니까 논문 보내보라고. 서로 출판하겠다고 그랬는데 한겨레 출판에서 그 책을 냈습니다. 14살 여공의 삶이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셔요. 자기가 몇 년 동안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고생할 때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어도 아무도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1번 미싱사 언니, 3번 시다만 기억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 사람들 자기를 모를 거라는 겁니다. 7번 미싱사라고만 기억할 뿐일 거라고. 신순애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게 당시 평화시당 시다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전태일 열사가 자기는 먹지 않고 시다들만 사주니까 하루는 사장님이 공짜로 한 그릇을 더 줬대요. 이건 공짜다. 근데 먹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왔을 때 사장님이 전태일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돈 받을까 봐 안 먹었냐? 전태일 열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이들한테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안 먹은 것이 들킬까 봐 못 먹은 겁니다. 난 먹었어 이러면서 굶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이런 일화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고 살아계셨으면 엄청난 지도자가 됐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래서 그게 불만인 분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서 50주기를 맞아가지고 전태일 열사 아름다운 얘기만 하다 끝났다 우리가 지금. 원래 전태일 정신은 노동해방 정신, 그 혁명 정신인데 우리가 그 정신을 얘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얘기만 하다가 그냥 50주기가 다 갔다. 이게 불만이신 활동가가 있을 정도로 정말 이런 미담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다행히 KBS가 이걸 5개 주제로 요약해서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당 한 5분 정도로 요약했는데 학교 교육이나 노동자 교육용으로 쓰기 딱 좋게 정리했더라고요.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안 보실 분이 많으니까 마지막 5편의 중간 부분만 잠깐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캡처한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분신 당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가슴에 품고 화형식을 시작하는 전태일. 이렇게 이제 불덩이가 돼서 외치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면서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분신한 전태일 열사. 마지막에 책만 태울 수 있었더라면, 원래 근로기준법 화형식이었거든요. 그 행사의 이름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까지 희생한 전태일. 이 독일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신 건가요? 그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분신 당시 그 현장에는 잠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연락받고 병원에 갔더니 피부가 다 녹아내려서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죠. 전태일 열사가. 근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어머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노동자들은 지금 암흑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그 깜깜한 하늘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은 평생 동안 그 구멍 조금만 넓혀주세요. 어머니 빨리 약속해 주세요. 빨리 답을 못하니까 빨리 약속하세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노동자들, 대학생들과 꼭 같이 해주세요. 근데 금방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대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 모습 보면서 차마 대답할 수 없었던 어머니. 근데 이제 빨리 대답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꼭 그렇게 아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유언에 따라 평생 투쟁 현장을 지킨 이소선 여사. 제가 94년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소선 선생님이 직접 희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잡혀간 횟수가 250회가 넘었다는 거예요. 구속되고 연행당하고 이런 횟수가. 근데 그분이 항상 그 투쟁 현장에 있으면서 그 삶 포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만 노동자 어머니로 살면서 고된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들과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태일을 만나면 그 약속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소. 태일아, 네 말대로 너 죽은 다음에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들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건데, 전 이제 이소선 선생님을 생전에 몇 번 뵀어요. 근데 하루는 굳게 마음 먹고 녹음기를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거죠. 어머니가 기억하신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소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걸 내가 지금 또 이야기하면 피가 다 거꾸로 돌아서 한 일주일 잠을 못 잘 텐데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소? 제가 참 뻔뻔스럽게 네,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 얘기를 비교적 자세히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95년 베를린 영화제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그때 번역된 영화 제목이 A Single Spark, 하나의 작은 불씨였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노총의 전통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그 앞에 동일방직, 청계 핍박, 원품모방, 반도체 시장 노동자들 투쟁이 있고 그 거슬러 올라가다가요. 전태일 사건에서 멈춥니다. 그 앞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작된 그 굉장히 변혁제약적인 노동운동 세력은 해방공간 전평 조직하면서 그리고 한국전쟁 와중에서 거의 다 씨가 마를 정도로 전멸했거든요. 가혹한 탄압을 당해서 당시 노동자 간부들은 거의 다 보도연맹에 가입했었고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노동자 대열 이상 간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노동운동했으면 거의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은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 와중에서 정말 거의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 불모지에서 전태일 사건이 터지면서 그게 불씨가 돼서 지금 노동운동의 모습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제목이었다고 생각돼요. 하나의 작은 불씨. 노동자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